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등나무를 자세히 보면 덩쿨이 오른쪽을 휘감으면서 올라가고 같은 과인 직덩쿨은 왼쪽을 칭칭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인사청문회에 빚어지고 있는 여야 또 당청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현 신범철의 신박한 토론에선 이 부분 함께 짚어보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선 시원한 논산 탑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종 특공 논란 마치 고구마 순처럼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자, 김철진 기자, 세종 특공 마치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양파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더 우려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종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혈세를 들여서 건물도 짓고 특별 공급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관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171억 원을 들여 세종에 새로 지은 관세청사나 관세평가 분리원 청사가 지난해 완공 이후 1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대전 세관 건물에 새 들어있다 업무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월 관계기관 협의에서 최종 이전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대전시의 만류와 행복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당초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 등과 함께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고시 변경 없이 2015년부터 이전을 추진했고 2017년 2월 새 청사를 착공했습니다. 2019년 행안부가 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는 등 제동을 걸자 뒤늦게 수차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만 다룬 행복도시법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82명이 세종의 아파트 특별 공급을 신청해서 49명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가 2억 원에서 4억 원대의 아파트가 10억 원 안팎까지 뛰었으니까 사실상 로또 분양입니다. 관세청은 청사 이전과 특별 공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했다가 170억 원대의 혈세를 들인 유령 청사만 남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김 기자, 이 관세평가분류원 도대체 이게 어떤 곳, 뭘 하는 곳인가요? 네, 이름을 들어도 상상하기가 좀 잘 안 가는데요. 네. 이제 상품을 수출입을 할 때 이제 관세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관세를 매길 때 이거 어떤 품목으로 봐야 되는지 또 어떤 관세를 매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관세청의 속 직속 기관입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이군요. 예. 그런데 행안부는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행정도시특별법에 이제 그 관평원 쪽은 수도권에서 오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마음이고 뭐 특공을만 받고 뭐 이전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생각은 누가 한 겁니까? 뭐 집을 옮기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관여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이전 기관인 관평원과 그 해당 소속 기관 상위 기관인 관세청이 당연히 당사자로서 이제 이전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행안부가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도 했는데 이제 관평원과 관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이제 건축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네.
자, 지금 저 뒤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예, 지난 2019년 6월 달에 이제 당시 네. 관평원 원장이 이제 그 인터뷰 기사였었는데요.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은 유령 청사가 되어버린 세종의 네. 이제 그 관평원 새 청사를 그런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 이미 네. 행안부가 관평원에 이전 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삽은 떴는데 이제 공사가 안 된다고 이제 상위 기관에서 통보를 했던 상황에서 찍힌 사진인 셈이죠. 네, 저게 이제 171억 원의 유령청사의 이제 조감도군요. 예, 한마디로. 근데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 분명히 이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누가 돈을 내고 특공은 또 누가 어떻게 허가를 내준 거죠? 당연히 나라 돈으로 건물 짓고 또 이사 갈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등장합니다. 이전 계획 과정을 조금 더 타임라인을 통해서 따라가 보면요. 2015년에 먼저 관평원이 행복청과 LH 등과 협의를 통해서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에 이제 청사 신축 예산을 청구하는데요. 원래 나라 곳간 지킴인 네. 기재부가 예산을 무척 깐깐하게 보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컥 예산이 승인이 됩니다. 기재부의 입장은 관세청이 이미 행안부와 협의를 맞췄다, 뭐 합의가 된 줄 알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이 관평원의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그 전 관세청장이 이곳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 예.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아무튼 뭐 기재부의 네. 예산을 받았으니까는 이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 텐데 먼저 부지를 매입하니까 네. 이제 행안부가 이제 그제서야 이전할 수 없다라는 공문도 보냈지만은 이제 이 부지 매입을 근거로서 행복청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고 또 특별 공급까지 신청을 허가해주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기재부라든지 행복청에서 제 생각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돈 내주고 허가까지 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따른 이제 한마디로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 절차 뭐 그 여러 기간 동안에 벌어졌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됐다. 제동을 건 기관이 없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170억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 뭐 다른 기관들에 속해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놀라고들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조금 더 문제가 있었는지는 이제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관세청장한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인 이 책임은. 이제 네. 직접적 책임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청장에게 말이 많이들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네. 행안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사를 강행했었던 부분은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부 부처의 청사 이전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또 행안부지 않습니까? 행안부도 이 이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 또 이 일을 사전에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엄중 조사를 지시했었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또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셀프 조사로 흘러가면서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여기에도 제대로 된 검토 하나 없이 건축을 또 승인했던 행복청도 이 황당한 사건에서 좀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사실 전임 청장이 투기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행복청은 더 논란에 휩싸일지 궁금하기만 하는데요. 행복청 역시 이제 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지요. 예.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이거 외에도 지금 특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 조치원에서 세종 신도심으로 이전하는데 특공을 받았다는 뭐 그런 기관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예, 정말 이해하기 힘든 네. 공직사회 이제 세종시 특별 공급이 정말 고구마죽이 이렇게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네. 한전 세종지사가요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겼는데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은 세종에서 것입니다. 세종으로 옮긴 거죠. 예. 조치원은 세종시 안에 예. 있으니까. 이제 세종시의 구도시민 조치원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이제 신도심, 그러니까 정부 청사 등이 몰려 있는 행복도시로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이 2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이제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새만금 개발청, 해양경찰청도 이제 청사가 세종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제 특별 공급 혜택을 받았는데 이들의 경우는 과거에는 세종에 잠깐 있었다가 청사가 이전했지만은 이제 아파트 특별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그 받은 아파트는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만금청은 당연히 군산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잠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해경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으로 이제 결국 가게 된 그 기관인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특공만 받고 세종은 떠났습니다. 특공만 받고 군산으로 떠나고. 예.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환수를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 기자는 어떻게 보니까 환수가 가능합니까? 예, 사실 그 주장이 절대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게 네. 일반 시민들도 청약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다자녀 같은 그런 조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뒤늦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이제 그 청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경찰에 이제 고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기준에서 본다면은 대상 기관이 아닌데 특별 공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분양 다시 취소가 돼야겠죠. 네. 실제로 김부겸 총리도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도 내렸고요. 근데 하지만 그 환수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네. 특별 공급 세부 기준에요. 이 환수 규정 자체가 없답니다. 그 때문에 선례 자체도 없고요. 또 이 때문에 그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부 내부에서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시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예. 사실 최근에 특별 공급 기준 강화로서 이제 몇몇 벤처 기업들이 세종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특별 공급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외적으로 특공이 인정됐었죠. 공정해야 될 이제 특공 기준이 이제 정부 기관에는 이제 허용이 되고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모습. 이제 특공 폐지 논란의 이유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평연의 해명이나 또 사실과 다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추억 여행을 떠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논산 쪽이에요. 네. 논산 평야를 기름지게 만든 탑정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참 그 까까머리 아이들이 아주 멋있게 폼을 잡고 있는데 탑정호에서 아마 찍은 사진 같은데 혹시 이기진 기자 사진 아니에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홍성이에요. 아, 그렇지요. 네. 예. 저 사진이 1970년대 사진인데요. 모자 쓰고 폼 딱 이렇게 잡고 예. 정겹죠. 그 탑정호는 논산 평야를 가로지르는 네. 논산 측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그 인공 호수입니다. 1941년도에 예. 공사를 시작해서 3년 만에 이제 완공을 했고요. 그 충남에서는 이제 예당호 네. 예산했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규모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논산시의 3계면을 이렇게 이제 아우르고 있는. 논산시 3계면을 아우르고 있는. 예. 네. 이곳에서 공급받는 농지가 네. 5,700헥타르라고 하니까 5,700헥타르면 이곳에 이제 물을 공급받는 곳이. 그렇죠. 그것이 이제 둔산의 한 45배 정도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논산의 젖줄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경읍하고 채운을 제외하고는 네. 논산 대부분이 이제 탑정호에서 물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비슷한 좀 이제 성인들 사진 같은데 관광지로서 좀 이렇게 기능도 있었나 봐요. 호수가 이제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또 휴식 공간으로도 좀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제 사진 보면 양복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고 있죠. 네. 예전에 포토존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호수 가면 사진을 보통 찍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죠. 예. 아마 논산 시민이라면
탑정호에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뭐 낚시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았다 아마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보니까 수학여행 사진 그렇죠. 같은데, 그죠? 저도 초등학교 6년 동안 똑같은 곳으로 수학여행 갔거든요. 네. 아마 논산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탑정호로 아마 소풍을 가지 않았을까. 이 저곳에는 예. 그 대둔산이 이제 맑은 물이 흐르면서 그 잉어라든가 붕어 좀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예. 그리고 쏘가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음식점이 많아요. 지금 네. 탑정호에 이제 전경이 크게 나오는데 참 넓네요. 그렇죠. 너른한 평야에 이제 호수가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제 얼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평야가 많으면 이제 낙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철새들이 이 서식지로도 이제 부각을 했죠. 네. 네. 이 원래 이제 농업용수 기능이 있었지만 이제 관광지로 이제 거듭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같은 게 이제 보이는데 지금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이제 돼주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제 저기 음악 부스인데요. 네. 논산하면은 이제 훈련소, 논산 훈련소 이미지가 네. 나지 않습니까?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탑정호가 관광지로 개발이 됩니다. 지금 사진 보이는 게 이제 출렁다리 같은데. 그렇죠. 그죠? 최근에 이제 완공은 됐지만 아직 오픈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저 출렁다리가 논산에 이제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는데 저 길이만도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 이전에 충남에서는 이제 예당호에 있는 출렁다리 예당호 그게 한 출렁다리 400몇 유명하죠. 미터였는데 네. 저게 저게 가장 길고요. 그거보다 한 200m 정도 길어요.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제 가장 이제 긴 다리고 네. 그리고 특히 저녁만 되면 저기 이제 미디어 파사드 등 화려한 조명 것들이 나오고 또 음악도 나오고 아주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논산의 젖줄 네. 그리고 탑정호의 뭐 어제 오늘을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이맘때 맛있는 예. 탑정호의 아주 특별한 맛 소개해드립니다. 아, 잘 기대되는데요. 네, 함께 가보시죠. 네. 그렇죠. 지금 5월 중순인데 왜 이렇게 춰? 바람도 막 세게 불고. 논산의 명물 탑정호에 왔습니다. 야,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저 조형물이 없었는데 저게 논산원에 있는 탑정호 출렁다리? 제가 예전에 야산서 본 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논산의 가장 큰 저수지 이 탑정호가 논산호도 아니고 왜 탑정호인 줄 아십니까? 이 탑 보이시죠? 고려 태조 왕건이죠. 왕건이 후백제 견원을 정발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다가 이 수몰딘 지역에 어린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때 탑이 있었는데 이 탑이 정자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 동네 이름이 탑정리 그리고 이 호수 이름이 탑정호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와 보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길고 웅장하네요. 그 원래는 지금 현재 개통이 안 됐는데 논산시 협조를 얻어서 그 다리 위에 한번 다리를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호사를 누려보겠습니다. 아, 어구, 뭐야? 이 뚫렸구나. 이 바닥에 뚫렸네. 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12m래요 높이가 물까지. 이게 사람들이
그 뭐랄까 공포감? 공포심 느끼는 가장 그 높이가 그 정도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게 남자가 발 떨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멀리 보고 걸어야 되겠네. 어느새 다리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즐기며 시원한 풍광을 눈에 담아봅니다. 밤마다 여기에서는 7시만 되면 10시까지 이 모든 형상들이 아름다운 이 조명하고 이 미디어들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이 파사드가 왜 벽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선으로 영상을 쏠 수 있는 그러한 벽을 만들어 놨네요. 호수의 물결은 무심히 찰랑거리고 청량한 바람은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게 만듭니다. 논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딸기죠, 딸기. 딸기 하면 또 논산이었고. 근데 이제 논산하면 딸기 위에 이 탑정호 출렁다리 이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 대지를 적시며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탑정호를 뒤로하고 찾아간 곳은 바로 27년째 탑정호에서 잡은 물고기로 요리하는 맛집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보고 지금 붕어찜을 먹으러 왔는데요. 때마침 시간이 탑정호에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이야, 이런 호사를 누리네요. 자, 오늘 붕어찜 먹겠습니다. 까가사리 매운탕, 쏘가리 매운탕, 그리고 뭐 민물, 뭐 새우 매운탕 하는데 붕어는 왜 매운탕이나 찜이라고 할까요? 붕어는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이 조리고 찌듯이 해야 이게 진짜 붕어의 제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배고픈데 먼저 먹겠습니다. 아, 붕어만 보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동네 저수지로 낚시를 가서 붕어를 잡아오면 그때는 이제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 뭐 다 손질해서 어머니 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해주셨는데 달아요, 달아. 제가 사람들한테 붕어가 도대체 어떤 맛이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뭐 살캉살캉하다, 그 다음에 뭐 또 그 다음에 구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탑정호에서 잡힌 이 참붕어는 정말 그야말로 냉동도 아니고 해서 정말 달아요. 붕어 먹기가 가장 힘든 게 뼈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어렸을 때도 붕어 먹을 때는 항상 뼈 때문에 고생했는데 맛있는 음식에는 역시 그만큼 대가가 있는 거구만. 치지 마요, 이건. 응? 뼈 나온 거 찍지 마. 입에서 나오는 거. 이거 뼈 다 발라서 먹어야겠다. 어머니, 네.
붕어도 부위별로 맛이 틀리다고 그래요. 참치나 이런 것처럼. 그건 그렇겠죠? 왜 어디가 가장 맛있는 거예요? 어디가? 근데 뱃살은 좀 부드럽고 가수 이거 뭐야? 알이네? 그렇죠. 요새는 조금 산란철이 조금 있으니까 와, 알 보세요. 완전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 아, 요즘이 산란기죠, 참. 이 동네 이름이 예전에 아주 재밌는 이름이었다면서요? 예, 여기 동네 이름이 저 앞에 저수지가 동네였었어요. 그 동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퐁당마을이에요. 퐁당마을. 퐁당마을이요? 퐁당퐁당 할 때 퐁당마을. 그래서 이제 저수지가 생기면서 우리는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퐁당 들어갔어요. 마을이. 퐁당마을이라는 재미난 이름이지만 말 그대로 물에 잠겼다니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사연입니다. 붕어, 살, 알, 시래기 하나가 됐어. 이 붕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그만큼 이제 조금만 발품하고 손품만 팔면 우리가 사는 뭐 저수지 주변에 있는 저수지나 이런 데 가면은 토종붕어 많이 볼 수 있죠. 또 몸에도 좋고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이 아길락 얼굴 분 사람들 또 잉어나 이제 붕어찜 같은 거 먹는 경우 많은데 이건 또 서민 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먹어봤더니 이렇게 계속 이 시래기에 붕어살에 살, 이 부분은 이제 꼬리살, 꼬리살은 좀 뼈가 좀 덜 있죠. 제가 붕어찜 먹어본 지가 40년 됐는데요. 40년 전부터 먹었는데 오늘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숟가락으로 결코 못 먹는 음식이 바로 붕어찜이다. 가시를 발라내야 됩니다. 달아. 붕어의 맛은 달다. 생명과 삶토로 함께온 탑정어, 그 안에서 자란 붕어의 달고 차린 맛까지 마음의 고향 탑정어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유 시원하게 펼쳐진 탑정호수와 출렁다리가 참 인상 깊은데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이 꽉 찬 이 붕어찜 그 달달한 맛도 꼭 맛보고 싶습니다. 네, 가보니까 이제 탑종의 출렁다리 네. 그리고 그 수변 데크길은 3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뭐 호수들 또 야간 경관.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비해서 뭐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해요. 그래서 네. 탑종어 그런 부분만 보충이 된다면 보완이 된다면 탑종어 탑이 될 것 같습니다. 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관과 족두리를 쓰고 비녀를 꽂은 모습, 관혼상제의 첫 번째 예식이죠. 성년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었는데요. 머리에는 가시,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이 모습 참 이색적이네요. 올해는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 중이가 성년이 된 해라서 더욱더 관심을 끌었는데 성년이 된다는 건 자유를 누린다는 것보다는 자유를 지킨다는 의미가 이제는 더 크겠죠.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편의점에서 술 사는 게 성년례가 아니에요. 이런 예쁜 성년식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2002년에도 사람이 태어났나 했는데 벌써 성인이라니 시간 참 빠르네요.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2002년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를, 중학교 입학 후에는 메르스를 겪었고요. 고3 때는 코로나19까지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반가운 손님이 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천 노루섬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알을 낳고 나뭇가지를 물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확인이 된 개체수만 노랑부리 백로가 28마리, 저어새가 92마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종류 모두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데요. 귀한 새들이 살고 있는 만큼 서식처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누리꾼들도 반가운 마음 담아주셨네요. 저새는 사냥할 때 물속에서 머리를 저어서 저새래요. 웃어? 진짜라니까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 새가 산다. 역시 문제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네요.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노루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각 지역 내 사찰별로 차분하게 진행됐는데요. 대규모 연등 행렬이나 공양 시간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생략됐고 일부 사찰에서는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1인용 텐트도 준비됐습니다. 5세계 연등 안에는 참 많은 소원들이 담겼겠죠. 그 간절한 소원들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 누리꾼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는 게 참 힘이 되네요. 코로나19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면 좋을 텐데 머지않아 들려올 좋은 소식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힙시다라는 이번 표어처럼 부처의 자비와 광명이 우리 사회를 좀 더 환히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엔 인사청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 1라운드가 막을 내렸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또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 인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첩첩산중인데요. 갈수록 꼬이는 여야 갈등 그리고 미묘한 당청의 갈등까지 깊어진 갈등의 골을 풀 수 있는 신박한 지혜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범철 천안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회가 안개 속을 걷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지금 뭐 날이 아주 서 있는 이런 모습인데 먼저 뭐 청와대의 이번 총리와 장관 후보자 임명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변인님? 우선 야당이 역할을 좀 모처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5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3명을 부적격으로 지목을 했고 그중에 1명이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청문 결과 자체 별 문제가 없다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한 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석하지 않은 것, 연계한 것이죠. 그 부분은 국민께 좀 점수를 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문제까지 법사위원장과 이걸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얻었던 점수를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고요. 야당이 그런 걸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그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합의해 준 것은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 구분을 좀 해야 야당이 점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예상하지 못한 거라고 야당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박준영 후보자의 도자기 문제라든지 뭐 참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아쉬움이 크다고 봅니다. 박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 거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도 여론을 들이려는 모습이 있다고 평가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총리 김부겸 총리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그 사위와 딸의 라인 펀드 문제 같은 거 약간 특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뭐 도자기, 표절 이런 것들은 반칙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사실은 먼저 민정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잘 정리가 돼서 보다 깨끗한 분들을 이렇게 국민들께 내보내셨으면 국민적으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문재인 정부가 그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미 초심을 잃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나요? 검증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저도 그 어떤 임명이 되기 위해서 인사 검증을 받아봤는데 그건 본인이 체크하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그걸 알 길이 없어요. 본인 양심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 200개가 넘는 문항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 부정적으로 묻기 때문에 예라고 체크를 하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본인이 거기다 해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의 정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 특별연설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인력을 가지고 내놓으면 이제 언론이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청문회 검증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어진 것이지 청와대 검증이 완벽하게 종결적 의미는 아니다. 청문회 전체 검증이라는 거를 그렇게 넓게 봐야 하고 야당이 검증해 준 것을 그러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언제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알겠습니다. 요 정도 한 명 정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야당이 볼 때는 성에 차진 않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인사청문 제도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기 신 의원님. 저는 지금 와서 청문회를 개정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문회를 왜 뒀느냐? 결국에는 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둔 거고요. 능력 부분이 검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너무나 이 공직자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봉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서는 도덕성 문제는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학자로서 표절 문제는요. 한두 번의 실수가 있지만 중대한 표절은 사실은 학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장관을 한다? 그럼 그 학계에서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직자로서 도자기 1000여 점이나 이렇게 들여온다? 그럼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범을 삼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전히 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능력이 충출하다면 그것을 입증해서 도덕성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개정할 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개정을 하되 예를 들어 시행하는 시점을 다음 정권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완벽하게 청문회 개선 제도 개선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 다 합의문에 서명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원회로 다 넘겼거든요. 그런데 싸우느라고 국회를 열지를 못해서 자동 폐기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미 여야 간에 올해는 합의가 돼 있고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신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자는 건 뭐 저도 동의할 수 없어요. 제도 개선을 하되 뭐 다음 정부에서 정권에서 적용하면 될 문제고요. 쉽게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장관 한 명을 지명하기 위해서 20번이 넘는 시도를 하는 장관도 봤어요. 그만큼 가족이 반대를 합니다. 이 청문 제도 때문에. 어떻게 장관 하나를 대통령 임명하는데 20명까지를 제안을 해봤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리를 하되 다만
이 도덕성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능력 검증 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덕성 검증을 더 강화하되 비공개하고 능력 검증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이미 합의가 돼 있다. 그래서 결심의 문제고 시행은 다음 정권에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공개로 해도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으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워낙 정말 좋은 분인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모시는 경우 나라에 손해가 된다.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직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요. 공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저는 뭐 당론으로 여야가 합치됐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현행 체제를 한두 번 더 국회 대통령 임기 두세 번 거치면 그다음에 어떤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공직 안 하면 돼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도자기 수입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단 그런 공직을 가지 마라.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착이 돼야 우리 정치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아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그 인사청문을 두고 이제 여야 갈등이 가장 최고조가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통과될 거로 보십니까? 뭐 통과야 뭐 일방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취임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런 김호수 총장 임명이 과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일인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돼요. 자문하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보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실 때 정말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즈음해서 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다시 이제 들고 나왔어요. 예. 원래 이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례는 관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여당이 맡은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국민이 여당에게 몰아주신 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오랫동안 그 소망해왔던 개혁 입법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서 그런 것들을 거대 의석을 가졌을 때 오랫동안 묵혀왔던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희 당과 협의를 할 때 다른 상임위원장 7개를 받는 대신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 어떤 마음, 동정심을 좀 얻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또 누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입법 독주 뭐 이런 것들 했다고 공격했고 저희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역시도 그 체제의 어떤 혜택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에서 선출됐고 임기가 2년인데 네.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작물이라고 하면서 내놔라. 작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줍니까? 그럼 작물 인정하는 것인데 그건 애초부터 접근 전략이 잘못되었고요. 이것은 국회 선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제 하시는데 뭐 다른 건 좋습니다. 다른 상임위원장 원래 한 7개 정도 할 수 있다. 송영길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그 선에서 협의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이것을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까지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이것은 점수를 크게 잃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있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회 운영은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요, 위너 테이크스 롤. 그러니까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왔던 거죠. 네. 그런 관행이 만들어지는 즈음에 갑자기 바꾼 거예요.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특징 때문에. 왜? 입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거기에 엮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과연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다르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야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야당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지금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이제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미묘하게 당청 간의 갈등 조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뭐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송영길 대표를 좀 친문해서 흔든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제 언론은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셔야 재미가 있죠. 네. 예. 우선 이 방송 들으기 전에 우리 신범철 박사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문회 관련해서 이미 처음부터 송영길 대표는 결심한 바가 있고 그것을 청와대와 조율을 해왔습니다. 한 명 정도 낙마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그것을 조율하고 조합해서 야당의 의견도 들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동산 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논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단일한 안이 딱 결정돼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회의가 아니고 논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국민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외곽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은 뭐 관계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에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반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외곽 조직의 실체를 볼 때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들기를 원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거기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음으로양으로 인연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자기의 행보까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한 7월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은 검찰총장을 7월에 마칠 수 있었으니까 그 시점에서 자신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그런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공정과 정의가 시대 정신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입증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때 정말로 용의 꿈을 꾸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윤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특별 연설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은 이미 국민이 그만큼 지지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본인이 아직 본격적인 등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 읽은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본인이 국민 앞에 정말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보고들이 일만 남았는데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운명이 올해 9월 21일이 추석인가 그런데 그 9월 중순의 추석 민심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한 7월 정도, 한 2달 정도 그 전에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윤석열 총장은 추석 그 민심의 밥상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여튼 뭐 한마디 하면은 왜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쌍심지를 키고 이렇게 막 비난 성명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게 정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이 좀 곤란해질 것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저희만큼 비판을 하지 않지만 곧 국민의힘의 본심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관계가 당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일각에서는
결국 당이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이 변해서 윤 총장이, 윤 전 총장님이 저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이 변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당대표 후보도 나오고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뜻을 펴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과거 국민의힘의 이전 정당의 모습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당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고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희는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윤 전 총장께서 정치를 해야겠다 할 때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도 유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계속 야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좀 관리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정부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고위 관료들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그런 것도 허용이 되는 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이죠. 앞으로 정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고 문재인 정부도 더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 말씀대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내부에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인사청문 후폭풍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 위원장님부터 하시죠. 네,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눈높이를 낮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높게 유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짧은 기간 정치판에 들어와서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봤는데요. 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을 계속해서 요구하십시오. 그거를 못 따라가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정치권을 오히려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의에서 나왔던 청문회 문제라든가 대선 후보 문제라든가 정당의 문제라든가 더 높은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께서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국민의 눈높이가 때로는 높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것 같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항상 가슴 높이로 일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소리. 그래서 늘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고 해서 정치권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는 늘 심장 소리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늘 고개를 숙여서 국민의 심장에 가슴에 귀를 대는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에 혼이 났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늘 국민의 가슴 심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고개를 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